네, 이번 강의는 쿠키에 대한 겁니다. 쿠키라고 하면 뭐 과자냐, 뭐 먹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많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강의에서 HTTP 서버는 stateless 서버라고 했어요. stateful 서버라고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stateless는 state 정보, 상태 정보를 그러니까 웹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저장하지 않는 거고, stateful은 웹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이 그 전에 어떤 페이지를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거를 stateful이라고 얘기를 했죠. HTTP 서버는 상태를, 이 클라이언트들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유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HTTP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그 전에 이제 그 과거에 어떤 페이지들을 접근을 했고 요청을 했는지를 그런 정보를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역사적인 그 값들을 어느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지를 유지하지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서버 설계를 간편하게 하고 동시에 이제 수천 뭐 개의 TCP 연결을 다룰 수 있는 고성능의 웹서버를, 그러니까 고성능이 목표였다는 얘기죠. 웹서버를 개발하도록 해줬죠. 근데 사실 서버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때 클라이언트 접속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HTTP 자체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옥션이나 뭐 그 뭐 또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에 있는 뭐 스토어팜이라든가 뭐 11번가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를 가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들을 봤는지 들어가 보면 기억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 거를 기억을 사이트가 서버가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그 누군가가 딱 어떤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무슨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더라. 근데 웹서버나 뭐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새로 나온 게 좋은 신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면, 뭐 아마존.com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특정한 사용자가 지난 방문 동안 봤던 책이나 아니면은 구매한 상품 리스트를 뭐 잔디 깎는 기기를 샀다라든가 뭐 방공 카메라를 샀다라든가 이런 그 정보를 기억을 해두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들을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HTTP 서버 자체는 고객이 HTTP 프로토콜 자체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정보들을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었는지 해당 서버에서를 서버가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선 프로토콜에서는. 근데 이렇게 서버 자체가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뭐 비즈니스적인 목적에서도 그렇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이 서버가 내가 지난번에 어떤 책들을 주로 관심 있게 봤는지 어떤 제품들을 관심 있게 봤는지를 기억을 해주면은 나도 클라이언트도 편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서버가 HTTP 프로토콜 자체는 그런 그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자료를 서버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근데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바람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가 각 클라이언트들의 이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기억을 하고
그걸로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쿠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쿠키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 쿠키라는 것이 그 인터넷 표준 문서인 RFC 6265번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 자체는 사이트가 웹 서버가 사용자를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 없는데 쿠키라는 걸 써서 사이트가 사용자를 추적하도록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상용 웹사이트는 이 쿠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헤더 라인이 있었죠. HTTP 리퀘스트 포맷에 보면은 뭐 웹브라우저는 어떤 거고 랭귀지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뭐 호스트는 어떤 거고 이렇게 그 프로토콜에 보면은 그 헤더 라인들이 있었는데 쿠키라는 헤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폰스 메시지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네 가지의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 쿠키라는 헤더 라인을 HTTP 프로토콜에 둬요. 그래서 서버에서 보내는 HTTP 리스폰스 메시지에 쿠키라는 헤더 라인을 둡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도 내가 몇 번 고객이다 라는 이런 쿠키 헤더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쿠키 메시지를 교환을 합니다. 헤더라인에서. 그렇죠? 그래서 쿠키 파일이 서버로부터 발급이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통장 발급하듯이 쿠키 파일이 서버에서 발급이 되면 이것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뭐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안에 쿠키 파일이 너는 몇 번 사이트인 amazon.com 서버의 몇 번 쿠키 사용자다라는 그거를 보관해두다가 브라우저가 보존을 갖고 있다가 해당 웹 서버 예를 들어서 amazon.com에 요청할 때마다 쿠키 파일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웹 서버 뭐 아마존에서도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그죠? 자기 뒷단에 데이터베이스에 이 쿠키 파일과 함께 해당 쿠키 파일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뭐 어떤 웹페이지를 접속을 했었고 어떤 상품을 봤었고라는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일단 HTTP 메시지 안에 헤더 라인에 쿠키를 다루는 헤더 라인들이 있고 리퀘스트 메시지는 리스폰스 메시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쿠키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서버 사이드에서도 서버 부분에서도 쿠키 파일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전이라는 사람이 PC로서 인터넷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전자상거래 서비스 예를 들어서 amazon.com이나 아니면은 뭐 11번 가라든가 그런데 서비스에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면은 이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백엔드 뒷단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쿠키가 없어. 또는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 처음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 사이트에서 서버에서 발급된 쿠키 파일이 아직 하나가 없으니까 쿠키 파일이 없이 그냥 서버에 접속을 하고 서버가 봤는데 리퀘스트 요청을 받아보니까 쿠키 파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쿠키를 하나 발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00번째 고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2000번이라는 쿠키 아이디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2000번에 해당하는 이 새로운 아이디에 해당하는 쿠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HTTP 리스폰스를 보내면서 너 쿠키 없네? 그러면은 너는 2000번째 고객이니까
우리 사이트에서는 서버에서는 2000번 쿠키를 써라라고 이제 쿠키 넘버를 주면은 그때부터 다음에 요청할 때는 계속 클라이언트가 나 2000번 쿠키 사용자인데 이 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면 계속 쿠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예제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자,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전에 이베이는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베이에서 발급받은 쿠키 넘버는 8734번이에요. 근데 아마존.com 서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최초의 쿠키를 사용했던 회사가 제 기억에는 아마존이었던 것 같은데 한 97, 8년 벌써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존.com 서버에서 처음 쿠키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할 때는 뭐 그 전에 다른 서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아마존.com 서버로 이렇게 예제를 든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사용해본 서버 중에서 제일 먼저 쿠키를 사용했던 서버는 아마존.com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막 설치가 돼서 아마존.com 서버는 처음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아마존.com 서버가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보낼 때 쿠키 헤더가 없어요. 쿠키 헤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 보낼 때는 뭐 쿠키 헤더를 보내면서 그 eBay.com에 접속을 할 때는 쿠키 헤더를 보내고 쿠키 넘버 8734를 값으로 보내겠죠. 근데 아마존.com에 보낼 때는 지금 여기 쿠키 넘버 한 번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도 방문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의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아마존 서버가 이거를 사용자로 확인해보고 보니까 쿠키 값이 없어요. 리퀘스트에. 그래서 쿠키 리퀘스트 헤더를 쭉 보니까 쿠키라는 라인이 없어요. 뭐 호스트 네임이 있고 뭐 랭귀지는 뭘로 하고 뭐 잉글리시를 주고 그다음에 뭐 인코딩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차세는 어떻게 여러 가지 헤더가 있는데 쿠키 헤더가 없어서 얘는 쿠키 넘버가 없으니까 새로 쿠키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는 뒷단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 1677번째까지 고객이 있었는데 얘는 1678번째 고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는 set cookie라는 HTTP response에 set cookie라는 그 헤더를 설정을 하고 그 있죠. 뭐 그 HTTP response에 보면은 응답에 보면은 뭐 지금 뭐 이 요청이 프로세스된 시간은 언제고 뭐 웹서버 이름은 뭐고 뭐 가장 요청된 오케스트가 뭐 HTTP 뭐 200 OK고 뭐 이런 답을 보낼 때 그죠? 그 set cookie라는 헤더 필드를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에 할당한 쿠키 넘버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쿠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요청을 보낼 때는 쿠키라는 헤더를 셋업을 하고 1678번을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쿠키 번호 1678을 받으면은 뒷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1678번 쿠키를 가졌던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지난번 방문했을 때 뭐 네트워크 교과서를 한번 봤어 또는 빅데이터 책에 관심을 갖고 봤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요 페이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의 그 과거의 그 방문 그 웹 브라우징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뭐 이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책 추천이라든가 뭐 옷 추천 또는 뭐 광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계속 뭐 쿠키 번호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따가 일주일 뒤에 다시 요청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안 가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요청을 하면은 다시 1678 쿠키를 보내고 쿠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네가 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의 옷을 음, 살펴봤었는데 그 상품의 새 신제품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쿠키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HT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인데 상태 정보,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 클라이언트들의 그 과거 웹 브라우징 정보를 HTTP 프로토콜은 제공을 하지 않는데 쿠키라는 헤더를 써서 그러한 정보를 서버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 때는 이 쿠키라는 헤더 필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뭐 아마존이 거의 최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정도 되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유용하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HTTP 프로토콜 아래 헤더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즘은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웹페이지 웹 브라우저 보면은 뭐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면은 뭐 과거에 어떤 자기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에 뭐 설정에 들어가서 뭐 쿠키 내용을 다 지울 거냐, 뭐 캐시된 내용 다 지울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지난 상태 값을 유지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게 유용한 때가 있으니까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맞춤형 상호작용을 위해서 쿠키라는 걸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쿠키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가? 뭐 authorization이라고 하면 뭐 사용자의 적합한 권한 부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비자고, 어떤 사람은 뭐 물건 판매자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관리자고, 사이트 관리자고,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버를 방문할 때의 봐야 되는 정보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권한 부여라는 측면이 있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그죠? 장바구니 관리. 뭐 쿠키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이트 뭐 11번 가는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었다가 뭐 깜빡 구매하는 거를 깜빡 잊고 있다가 일주일 뒤나 2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 봐도 장바구니에 물건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예를 쿠키 같은 걸 사용해서 할 수 있겠고. 다음에 또 얘기했듯이 쿠키에 따라서 뭐 지지난주에 뭐 이런 책을 봤는데 보니까 사이트 아마존.com 서버에서 잘하는 게 뭐 이러이런 책을 본 사람들은 이러이런 책을 뭐 사더라. 뭐 예를 들어서 임신한 가정에서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이러이런 책들을 많이 사면은 뭐 이런 유모차 이런 상품에도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임신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그런 책이 있으면 그런 책을 본 기록이 있으면 뭐 유모차나 이런 그런 뭐 분유 포트 같은 걸 갖다가 추천해 준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뭐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쿠키는 거죠. 전자상거래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와는 별도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쿠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있고 어떤 사이트에 어떤 종류의 책이나 물건이나 정보에 관심이 있다는 걸 사이트가 이 사용자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간에 사이트가 나에 대한 정보를 사실 어떤 정보를 봤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소지의,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겠죠. 어떤 특별한 책을 봤다라는 거, 어떤 특별한 사이트를 봤다, 어떤 특별한 물건을 봤다라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한 정보들을 사이트가 정보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라는 거를 씀으로 인해서 이 사이트의 그 서버의 운영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별로 그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쩌다가 뭐 이름이나 이메일 정보 같은 것도 유출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쿠키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버를 사용할 때,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쿠키를 전부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이런 약간 그 privacy information에 대한 유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쿠키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시험에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런 거죠. 그 state information이라는 거, 상태 information. 그러니까 사용자들, 클라이언트들의 상태를 서버가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뭐 각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이 주고받는 쿠키라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 주고받는 쿠키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의 백엔드에 저장을 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 때,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웹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이런 뭐 새로운 메신저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카톡이나 새로운 인스타그램이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P2P나 새로운 뭐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서버나 클라이언트나 또는 피어들이 상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상태를 저장할 수 없도록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만들고 거기다 이런 쿠키 같은 이런 보조적인 패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 각자의 기계들이 서로의 상태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토콜 설계를 할 때부터 이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만들.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죠? 조금만 프로토콜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HTT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든 경우인데, 하여튼 되도록 간단하게 만들고 필요한 기능들은 이런 헤더 인포메이션, 쿠키 같은 거 제공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양쪽이 서로 간의 프로토콜 엔드포인트, 각자가 스테이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거를 통화를 할 때마다 서로 요청을 할 때마다 그걸 교환을 하면서 서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쿠키라는 거는 이 HTTP 메시지 자체가 쿠키라는 상황, 헤더 라인, 쿠키라는 헤더 라인을 사용해서 서로 간의 상태를, 스테이트 정보, 어떤 거를 봤었고 어떤 거를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서로 전달을 하고 보관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게 할 거냐 아니면 기억 안 하게 할 거냐라는 거, 굉장히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로 만들 거냐 스테이트풀 프로토콜 만들 거냐라는 건 어떤 프로토콜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비즈니스 목적이냐, 뭐 군용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이냐, 또는 완전 보안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디자인이 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뭐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여러 개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HTTP, TTP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웹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캐시라는 게 뭔지 알죠? 캐시라는 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은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CPU 그 캐시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CPU 캐시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CPU에서 그 뭐 덧셈, 뺄셈 이런 연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C equal A plus B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프로그램이 연산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A 플러스 B를 연산을 하는 것은 CPU고, 근데 그러려면은 메모리에서 저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저 CPU 칩이 있고, CPU 칩을 벗어나서 메인보드를 타고 메모리에 그 저장이 되어 있는 A하고 B 값을 메모리에서 메인보드를 통해서 CPU로 갖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CPU에 있는 레지스터 그 메모리에다가 A하고 B를 저장을 하고, 다음 CPU로서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레지스터에 다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메모리의 C에다가 메인보드를 통해서 또 집어넣죠, 그죠? 근데 결국 CPU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작업을 하려면은 항상 메모리에서 뭔가 가져와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CPU 안에 있으면은, 데이터가 CPU 안에 있으면 그냥 그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작업을 할 수 없이 그냥 하니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CPU에다가 CPU 캐시를 넣어가지고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가져온 것들, 가져오는 것들은 캐시를 해가지고 CPU에 둬서 메모리에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도록 하는 게 CPU의 캐시 메모리죠,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웹 캐시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인터넷 가져와서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뭐 미국이든 어디든 뭐 잘 문제 없이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화성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화성에 뭐 화성대학, 우주의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 우주의 화성, 마르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화성대학, 화성 그 주요 대학이 있어서 거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치면, 뭐 지구는 작으니까 뭐 바로바로 우리가 금방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광속으로 걸리는 시간이 12분 39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빛을 딱 쏘면은 12분 39초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화성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그 뭔가 http mars.edu 화성대학, 화성에 있는 화성대학으로 쏘면은 그 리퀘스트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화성에 있는 웨브사이트에 걸리는 12분 39초. 그 다음에 화성에 있는 웹사이트가 그 오케이, 지구로부터 그 웹 접속하는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딱 치면은 그 리스폰스가 화성에 번역을 한 다음에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12분 39초. 그러니까 그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24분 78초, 25분 18초 정도 걸리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오래 걸립니다. 한 번씩 가져오는데.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구인 누군가가 화성대학 웹사이트를 한번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근데 뭐 여러 명이 요청할 텐데 화성대학이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치면은
뭐 지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화성대학 웹사이트를 갈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명이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그 500명이 요청할 때마다 25분 18초, 18초씩을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 CPU에서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CPU 캐시에 둬서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500명의 사람이 요청을 하기 할 때 제일 처음에 요청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요청하는 사람은 25분 18초를 거쳐서 화성대학에 있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취업 자료를 갖고 오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요청하는 499명은 지구의 그 화성대학의 그 웹사이트로부터 있는 그 자료를 캐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첫 번째 리퀘스트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화성까지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갔다 와서 갖고 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똑같은 리퀘스트를 하는 499명은 그냥 지구 내에서 캐시를 했던 그 메모리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은 훨씬 빠르겠죠. 그 개념입니다. 웹 캐시라는 거. 그죠? 그래서 목적은 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그 리퀘스트가 모두 그 오리지널 서버, 그 웹 서버로 갈 필요 없이 뭔가 중복된 요청한 거 또 하고, 요청한 거 또 하고, 요청한 거 또 하고 한가 하면은 뭐 같은 거를 굳이 계속 일일이 반복해서 끝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근처에 어딘가에 두고 다른 사람이 요청해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고 뭐 내가 요청하면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 CPU 캐시가 메모리 액세스 스피드를 훨씬 증가시키는 것처럼 메모리 액세스 할 필요 없이 CPU 내에서 그냥 다 그 메인보드로 타고 메모리까지 그 데이터를 가서 패치할 필요가 없고 CPU 안에서 그냥 그 모든 계산을 다 해버리고 데이터 패치를 다 하는 것처럼 웹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90년대의 그 월드 와이드 웹이 성공적으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인터넷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뭐 이런 거죠. 한국, 미국 간의 링크가 예를 들어서 45메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들은 접속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MIT의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코카콜라 웹사이트, 그때 코카콜라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뭐 아마존의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려면은 한국, 미국을 연결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바다 밑에다가 인터넷 선을 깔고 그 선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 하나를 써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한국과 미국이 연결된 그 케이블의 대역폭이 고작 해봐야 45Mbps였어요. T3 그때 당시 대략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으면 약간 어이없는 얘기죠. 근데 그 선의 그 비용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그 선 유지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T나 아니면은 그 뭐 그런 데에서 그런 회선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음. 근데 이미 그 한국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이미 학교 컴퓨터에 이더넷 다 깔려 있고, 이미 내 컴퓨터는 전부 10Mbps, 근데 조금 빠르면 100Mbps 내 컴퓨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캠퍼스 네트워크는 기가bps, 100Mbps 또는 뭐 기가bps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사이트들은 굉장히 빨리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근데 미국만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다운이 안 돼요. 다운이 안 돼. 특히나 비디오 자료 다운로드 하나 받으려면 뭐 그냥 밤새도록 클릭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내에 있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른데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지구 화성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은 2020년대에는
그 지구 네트워크를 뭐 굉장히 빠르게 갖고 오는데 화성을 가려면은 어쩔 수 없는 그 빛의 물리적 속도의 한계에 의해서 한 번 갔다 오는데 25분 걸리는 것처럼 그때는 한국 내에서는 초고속망 뭐광 케이블에서 네트워크가 많이 쫙 깔렸었는데 초고속 정보통신만 해서 이게 그 미국을 한번 갔다 오려면은 한국 미국을 연결하는 그 선의 대역폭이 45메가밖에 안 되고 근데 그나마도 뭐 수십억 1년에 회선료를 그 한국의 그 통신회사가 미국에 지불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미국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좀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고객이 원하는 쪽이 돈을 부담을 해야 돼. 아쉬운 쪽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T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수십억을 들여서 겨우겨우 한 45Mbps를 갖다 놔봐야 그 실제 사용자들이 낮에는 비디오 데이터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가 100Mbps인데 Gbps인데 한국 미국을 연결하는 그 링크 하나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려면은 무조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링크가 45Mbps 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웹캐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mazon.com 웹서버의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뭐 어떤 MIT.edu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한국의 KT의 뭐 해화전화국 어딘가 아니면 동해 어딘가에다 그 대형 웹캐시를 두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링크를 쓸 때는 다 그 캐시에다가 그 사본을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가장 핫한 그 토픽이었습니다. 이 부분 분야가 웹캐시. 왜냐하면은 그 특히나 각 국가 간의 이 그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웹캐시가 없으면은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핫한 분야였고, 그래서 이 웹캐시라는 게 요즘은 많이들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많이 빨라졌고, 어차피 그 뭐 테라망, 뭐 테라 bps망, 페타 bps망 이런 식으로 가면서 메가 기가 그죠 올라가면서 그냥 이 캐시를 둘 필요 없이 그냥 그 뭐 워낙 네트워크 대역폭이 이제는 그 많이 증가를 해서 여유 있게 돼서 캐시를 두는 게 오히려 그 번거롭다 해서 많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캐시라는 게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뭐 메모리, CPU 캐시,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디스크 캐시라는 것도 있죠. 디스크 캐시라는 것도 있고 이제 메모리에서 디스크를 그 액세스할 때 그 디스크 한번 액세스하려면은 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그 마그네틱 그 암을 사용을 해서 디스크를 돌리면서 그 플래터 위에다가 마그네틱 암을 갖다 대서 거기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메모리에 집어넣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그 디스크 CPU에서 CPU 캐시를 둬서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줄인 것처럼 그다음에 메모리에도 디스크 캐시를 둬서 디스크 액세스를 하는 그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아키텍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웹 캐시도 그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 멀리 왔다 갔다 해서 한번 받아오는 자료를 자주 쓰이는 자료는 가까이 두고 스피드업 하자라는 이 컴퓨터 아키텍처의 그 기본적인 그 캐시라는 메커니즘을 이 네트워크에서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많이 안 쓰고 있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예를 들어서 또 사실 그 여러분들 유튜브 데이터 액세스 할 때도 뭐 많이들 쓴다고들 해요. 캐시라는 거. 나중에 이제 CDN 배우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이 웹 캐시라는 것이 실제로 인터넷이 특히나 웹이 그 처음에는
이 웹의 그 폭발적인 성장 스피드를 네트워크 인프라가 대역폭이 45Mbps 수준이 낮을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역폭의 그 증가의 기술이 이 웹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잡았을 때, 이 캐시라는 걸 넣어둠으로 인해서 시간을 번 거죠. 네트워크 대역폭,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링크에서 45메가에서 뭐 45기가를 올리고 45 뭐 테라를 올리고 45 페타 bps 이렇게 올리는 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거죠. 이 웹 캐시라는 그 시스템을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이 트래디셔널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캐시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그때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데다가 그 웹 서버를 올리고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곧. 뭐 어쩌면은 뭐 곧 예를 들어서 나사나 그런 데서는 이미 저 태양계 밖까지 뭐 우주선 보내고 그런 데이터 송수신할 때 뭐 한 40년 전에 보낸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서비스 같은 건 안 하겠지만 뭐 요즘 띄우는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데이터 송수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웹캐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교과 과정에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은 정보의 인포메이션 카피를 가까이다 두고 같은 오브젝트를 요청을 할 때는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할 때 오리지널 서버에 원본 서버에 갈 필요 없이 중간에서 그냥 요청된 자료들을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저가 사용자들이 그 웹캐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요즘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CPU 캐시가 되고 뭐 디스크 캐시가 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듯이 그냥 네트워크의 어딘가에 여러분들과 가까운 네트워크, 예를 들어 상명대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치면은 상명대의 상명대를 연결하는 그쪽 대문 부분, 현관 부분 네트워크에다가 웹캐시 서버를 설치해두고 그냥 거기 어딘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됐다가 상명대 내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요청했던 mit.edu 또는 화성.com의 사이트를 요청을 하면은 그냥 상명대의 현관 네트워크를 나가다가 그 현관 네트워크에 있는 캐시에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저장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오리지널 서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의 브라우저는 모든 HTTP 리퀘스트를 원래는 오리진 서버한테 보내야 되는데 amazon.com이나 mars.com에 가면은 원래는 오리지널 서버에 가야 되는데 그 리퀘스트들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가다가 예를 들어 상명대 현관 네트워크, KT 현관 네트워크, 지구 현관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서 캐시를 거쳐 나갑니다. 캐시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CPU 캐시에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메모리로 안 가고 그냥 CPU 캐시에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캐시에 오브젝트가 요청된 오브젝트,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그냥 그 캐시가 직접 오브젝트를 리퀘스트를 그냥 해줍니다. 돌려주고. 근데 만약에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캐시가 대신해서 오리진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리진 서버로 또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그 데이터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화성에 있는 웹서버, 금성에 있는 웹서버라고 칩시다. 우주에. 또는 태양에 있는 웹서버라고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가는데 12분 39초니까 왔다 갔다 25분 18초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태양에 있는 웹서버, 그리고 태양 웹서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태양에 있는 웹서버까지 가려면 8분 19초. 그러니까 뭐 태양가에 있는 웹서버까지 한번 요청을 하고 봤는데 뭐 16분 38초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지구에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은 화성닷컴에 가서 그 화성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근데 지구의 어딘가에 화성과 지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어딘가에 웹캐시 서버를 두고 내가 보내는 모든 그 우주로 나가는 웹 그 리퀘스트는 이 웹 서버를 프록시 서버, 캐시, 프록시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캐시라고 해서 프록시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프록시는 대리인 뭐 이런 거죠.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모든 그 HTTP 리퀘스트는 얘가 담당을 하고 받은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 전까지 누군가 이 화성닷컴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이 캐시 서버 안에는 프록시 서버 안에는 화성닷컴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대신 받아서 준 다음에 자기한테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답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mars.com이든 sun.com이든 여기에 있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mars, .mars, .sun 이렇게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을 여기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자료를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은 그 .mars 예를 들어 화성으로 가는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체크를 해보고 그 전에 누군가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간 적이 있으니까 12분 39초 왕복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갖다 주면은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지구에 있는 데이터는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웹 캐시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웹 서버한테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고 웹 클라이언트한테는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 이 사용자들에게는 서버처럼 그래서 캐시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데이터를 대신 화성에 있는 웹서버로부터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서버, 화성에 있는 웹 서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고 지구에서 이 화성에 있는 웹 서버를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서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고 서버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설치를 하냐면은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설치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상명대, 대학 현관, 대학과 KT 전화국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그 현관에 있는 거기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자를 다 감시를 해서 출입하는 웹 HTTP 리퀘스트를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두고 보내주고 이런 관리를 하는 거죠. 또는 뭐 KT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링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역폭이 좁다. 그러면 거기에다 캐시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되도록이면 많이 저장을 해뒀다가 되도록이면은 미국 쪽으로 리퀘스트가 안 갈수록 그러니까 트래픽 절감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캐시의 적중률이 40%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40% 정도를 캐시에 있는 데이터로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 40% 정도의 HTTP 트래픽 데이터 양은 미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5메가를 전에 쓰고 있었으면 대략 45메가의 40% 정도의 절감 효과, 그러니까 한 18메가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량을.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캐시를 쓰면은
오리지널 서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캐시에서 가까운 캐시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스피드도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이나 이런 회사, KT나 이런 ISP 입장에서는 이 캐시에서 사용자들이 대략 100개의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대략 한 40% 100개의 리퀘스트들을 미국에 요청 HTTP 리퀘스트를 미국에 보냈을 때 그 중에서 40개 정도는 한국의 캐시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실제 그 전까지의 밴드위스 한국과 미국의 대역폭의 사용량은 45메가였다면 40%의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45 곱하기 0.4면 대략 한 18 정도 되죠. 18Mbps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45Mbps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링크를 갖다가 27Mbps 정도만 투자를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인터넷 붐, 그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터넷이 웹 캐시가 없었으면 아마 망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약간 좀 너무 나간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너무 나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8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웹페이지 어떤 사이트에 갔는데 8초 동안 그 웹페이지가 안 나타나면 그 사이트는 안 간대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웹을 안 쓰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웹을 페이지를 접속을 하면 지금은 그냥 1초 안에 다 뜨지만은 20초, 30초 걸리는 일도 허다했고. 왜냐면 네트워크 대역폭 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는 카이스트 캠퍼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Mbps, 1GBps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만 왔다 갔다 하면 한미 라인이 45Mbps면 그 사람들이 미국 안 가려고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그때 네트워크 대역폭 증가 기술이 발전 못하고 있을 때 웹은 폭발적으로 폭발을 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엄청 늘어났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에 시간을 벌어준 네트워크 대역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일종의 구세주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캐시라는 게.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CDN, 유튜브나 이런 비디오를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된 것도, 물론 유튜브 자체의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비디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긴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같은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그냥 자유롭게 보고 있는 것도 이 캐시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는 굉장히 구세주적인 그런 기술이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설치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굉장히 줄인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트래픽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대역폭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캐시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숱한 비디오 컨텐츠라든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나 요즘 비디오 같은 것들이 캐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CDN 얘기를 할 때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캐시의 디테일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뭔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해서 이번 주는 숙제는 와이어샤크 HTTP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 왜냐면은 진도를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와서 이번 주 숙제는 와이어샤크 지난번에 실습을 했죠. 지난번에 인트로를 했고 똑같이 와이어샤크 HTTP를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숙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웹 캐시로부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